안녕하십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요즘에 AI 기술이 한 사회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 그리고 세계적으로 혁명적인 AI 기술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시간을 AI와 함께 AI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지식인으로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성복 시인이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날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네, 저는 이 문장을 가슴속에 가로 새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든 걸 모르고 일상적인 삶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런 세태를 지적한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성복 시인의 문제의식을 빌어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그 스마트해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은 과연 스마트해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인간은 점점 스튜핏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궁금한 게 있으면요, 물음표가 생기면 그 느낌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해결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즉, 물음표와 느낌표의 거리가 일정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궁금한 게 생기면, 즉 물음표가 생기면 바로 검색 엔진을 가지 않고 GPT나 인공지능 기술에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수초 만에 바로 인간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답을 씁니다. 즉, 물음표 뒤에 감동의 느낌표가 와서 전율하는 그런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물음표 뒤에 챗GPT가 던져주는 정답, 마침표를 다다다다닥 띄워줍니다. GPT가 써준 답을 보고 인간은 침 흘리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과거보다 더 높은 혁명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넘어서는 그런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인공지능이 잘할 수 없는, 즉 그거에 비해서 인간은 더 잘할 수 있는, 즉 웬만한 인공지능의 능력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몸이 없는 기계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 노동, 자기의 신체를 일정 문제 해결 장면에 개입시켜가지고 몸을 던져서 육체 노동을 하고 신체를 개입해서 땀을 흘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몸이 없다는 것이고요. 몸이 없는 인공지능은 본인이 직접 겪어본 자기만의 내러티브, 서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모든 생성형 데이터는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수평적으로 조사 분석한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에는 인공지능이 직접 피눈물 나면서 겪어본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만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내러티브, 열정적인 피눈물이 섞여 있는 스토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인공지능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탄은 논리적으로 편집해서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감동은 사람들이 언제 감동을 받냐면 그 사람이 직접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몸으로 겪어보면서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면서 본인이 겪어본 그 내러티브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공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동은 심장에서 나오고요, 감탄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본인이 겪어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편집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감탄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자 상대적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고 감탄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갖고 있는 네 번째 약점과 연결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머리의 언어를 쓰지 몸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머리의 언어와 몸의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머리의 언어는 경험하지 않고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관념적인 생각을 편집해서 가공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감지한 다음에 그 상황에 적확한 언어를 몸으로 상호작용하고 조율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알맞는 언어를 순간적으로 임기응변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몸이 반응한 언어라고 그래서 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언어는 맴돌지만 몸의 언어는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몸의 언어는 먹히지만 머리의 언어는 막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더 쉽게 하나의 예를 들면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픕니까? 즉 머리의 언어는 머리를 아프게 만들지만 몸의 언어는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는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고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머리가 아픕니다. 그때 이해타산을 따지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때 나오는 언어가 머리의 언어고요.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포착이 되면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때 내가 겪었던 경험을 언어로 벼려가지고 탄생한 언어가 바로 몸의 언어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언어는 100% 머리의 언어이죠. 사람이 피눈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본인이 직접 겪어본 경험을 자기만의 언어로 벼리는 가운데 탄생한 언어가 바로 저는 몸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또 잘 해낼 수 없는 게 인공지능은 바보짓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기대를 망가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사람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대에 부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GPT한테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느냐 물어보면 GPT는 논리 기계라서 기대에 철저히 부응을 합니다. 7개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야. 10개 중에 사과 3개 먹으면 3개 남는 이유가 바로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랍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빵 터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망가뜨렸고요. 뜻밖의 답을 들었잖아요. 10개 중에 3개 먹으면 7개 남는 거는 뜻밖의 답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한 것이고 10개 중에 3개 먹으면 3개 남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틀렸지만 사람이 기대했던 답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머가 터지는 것이죠. 즉 인공지능이 농담을 하긴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뜻밖의 농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재밌게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기대밖에 뜻밖의 바보짓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 바보짓을 하면서 뜻밖의 답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잘할 수 없지만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네 번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또 어떤 걸 잘 못하냐면요. 인공지능은 눈치를 볼 수 없습니다. 예, 앞으로 발달하면 또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쑥맥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은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를 하는 와중에 수시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때 제가 눈치를 봅니다. 아,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사람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사람이 왜 반응을 하지 않지? 그러면 그 상황에 바로 저의 몸이 작동하면서 맥락을 파악합니다. 아, 이런 메시지는 여기서 안 먹히는구나. 그러면 원래 계획에 있었던 메시지였지만 이 상황에 안 먹히니까 바로 그 메시지를 접고 이 상황에 적합한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맥락적 사유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은 눈치를 보면서 그 상황에 적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상황에 대응하는 임기응변력을 발휘하면서 맥락에 어울리는 언어를, 말을,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즉 인공지능은 쉽게 할 수 없는 맥락적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쉽게 하기 어렵지만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유추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은유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인공지능한테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무슨 관계냐 물어보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자, 이렇게 익숙한 거나 엉뚱한 것의 두 가지를
엉뚱하게 이렇게 관계를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수평적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에 없다고 판단하면 약간 커서가 벌벌벌 떨립니다. 그래서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뱃살과 비무장지대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은 관계없는 것을 관계로 연결시켜서 두 가지 사이에 닮은 점을 찾아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흔히 까두까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두까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죠? 양파 까다가 눈물 나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추상 명사와 양파라는 보통 명사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닮은 점이 찾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추상 명사인 결혼의 의미는 보통 명사인 양파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관계없는 보통 명사, 추상 명사가 연결돼서 닮은 점을 찾아내는 사유법이 저는 은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런 은유를 적재적소에 잘 구사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치명적인 약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인간의 강점이기도 하죠. 자,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은 잘할 수 없지만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아직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네 가지 능력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도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들이 아빠 손을 잡고 가는데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찍는 걸 보고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딱따구리가 저렇게 나무를 찍는데 왜 쟤는 두통이 안 걸려? 인공지능은 이런 질문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챗 GPT, 인공지능 시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더욱더 강화하고 개발해야 될 소중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질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고 애정과 관심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메리 울리버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그런데 과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일까요? 제가 보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질문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은 닫고 출근했는지,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그죠? 비 오는 날 우산은 갖고 출근했거나 말거나, 이렇게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의진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고 질문은 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인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면 질문이 폭발합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갖춰야 될 소중한 능력, 저는 이런 겁니다.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개미가 지나가는 지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지네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랬더니 지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은 어제와 다른 낯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은 새로운 관문을 열어간 원동력이고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낯선 세계로 향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휩싸여 있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출발점은 우리가 자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낯선 세계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이 개발해야 되는, 인공지능은 쉽게 할 수 없는 첫 번째 능력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두 번째 능력은 뭐냐? 네,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능력, 이게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지금 다 따라잡았지만 가슴으로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능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한글을 모르는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상상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감 능력으로 포착된 타인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밤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상상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아픔을 포착한 그 순간, 즉 타인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 불만족스러움, 그 다음에 불편함을 가슴으로 사랑하면 그 불자를 떼내버리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상상력이죠. 자, 예를 들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소주를 마셔가지고 소주를 지금 못 마십니다. 제가 누군가와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소주를 삼겹살에 구워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소주를 마시는 동안 물을 먹고 있으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저를 바라보는 순간, 아, 교수님이 소주를 못 마시는구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아프면 저 교수님을 어떻게 하면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소주 가습기를 개발합니다. 저는 소주를 액체 상태로 입으로 못 마시니까 유영만 교수를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은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그러니까 소주 기체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의 아픔을 사랑한 사람이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래서 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주 가습기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은 가슴으로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상상력이 이제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문제는 상상력은 아이디어입니다. 결과물이 상상력으로 나온 최종 산물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프로네시스라고도 합니다. 지식은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다 따라잡았지만 지혜는 인간이 육화, 체화의 산물입니다. 몸을 던져가지고 시행착오, 그리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낸 땀의 산물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은 책상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오로지 몸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마지막 종착역의 능력은 바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 두 번째,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으로 포착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아이디어를 현장에 몸을 던져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실천적 지혜, 이 네 가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인공지능 시대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필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네 가지 고유한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불필요하다, 쓰지 말자, 기술 발전에 제가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런 러다이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은 답을 써줘도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재해석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의식으로, 목적의식으로 재편집해서 가공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조수가 아니라 그 친구가 사수로 거꾸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으로 봉사하는 그런 기계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고 그걸 활용하는 인간은 노예로 전락하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점점 빠른 시간 내에 우리한테 답을 주는 이런 시대가 올수록 사람은 기반 지식을 더 풍부하게 갖고 기반 지식의 넓은 깊은 이런 교양의 두께에다가 자기 전공의 나무를 심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던져주는 그런 엄청난 정답의 옳고 그름과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능력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던져주는 정답에 침 흘리면서 우리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리고 멍청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